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는 요즘 룹은 더운 날씨에 기운을 찾아주는 삼계탕을 좋아하고 시원하고 오글거리는 총각김치도 좋아하며 설날에 먹는 떡국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듣고 어른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고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 경험이 제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영은아, 떡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가 더 들어간다고 선생님 말씀했잖아요. 그 말이 뜻하는 건 시대가 변한다는 거래요. 식사하는 것만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을 먹다 보면 어린 시절의 생각이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지만 저는 가장 적은 경험을 한 고아였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은 왜 보육원에 왔는지였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지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일시적으로 걸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버려지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아프고 불편한 다리로 지내다 보니 부모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왜 다리를 고쳐주지 않고 버렸는지 의문이었어요. 이런 다리 덕분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함께 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끄럼틀에도 놀러 가야지. 달리기도 할 수 있어? 나도 함께 놀 거야. 싫어. 내가 편한 게 우리도 편한 거잖아. 너희들이 인형 놀이나 하러 가자고 영훈아요? 너희들과 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말이야. 나는 항상 친구들에 의해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내 팔과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놀지 못했거든.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걸 지켜보거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여름이면 다른 친구들은 태양에 타면서 피부가 검게 탔지만 내 피부는 항상 하얘았어요. 그걸 부러워했어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외모는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새로운 부모님이 저를 안 데리러 올 걸 바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입양을 원하는 어른을 만나지 못하고 자라왔어요. 오늘은 사랑이와 마지막 날이에요. 사랑이는 내일부터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모두 축하해줘요. 사랑아, 잘 지내야 해. 여러분도 사랑이처럼 기도하고 착하게 사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러면 좋은 가족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도 찾아올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이양을 원하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축하해 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쉬웠어요. 제가 다리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입양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많이 먹었던 떡국을 그토록 싫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또 원장님께서는 헛된 희망을 심는 것 역시 좋지 않았어요. 큰 기대에는 큰 실망이 따르니까요. 다리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기 싫어했고 보육원에서는 괴로운데 저를 조롱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때에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마음속 상처가 점점 더 깊어져 갔죠. 그리고 마음 문을 닫기 시작했죠. 학교에 가도 잘 맞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결코 저를 포기하려 하는 시그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할 생각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안 가고 싶어서 아픈 척을 하고 숨어서 보투건 깊은 곳에서 수시로 원장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요. 영은아, 학교는 꼭 다녀야 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꼭 다녀야 해. 그러나 학교에 가면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안 돼요. 공부도 재미없고 같은 반 친구들이 만나기 싫어요. 영훈이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놀자고 해봤어. 영훈이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여기서도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난 내 고집에 원장님을 화나게 해서
결국 초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링으로 배웠어요. 말이 홈스쿨링이라지만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이 돌아가며 기본적인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셨고, 주말에는 대학생 형제들이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쳐 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은 반 친구들을 놀리지 않아도 됐기에 편했어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같은 나이의 보육원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원장님, 저도 교복을 입고 싶어요. 학교는 싫지만 교복을 입고 싶어요. 이번에는 열심히 학교 다녀갈게요. 원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일단 방으로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커서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이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아차렸죠. 분명히 귀찮으셨을 것이에요. 나 같은 아이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만인 것 같지만 운종님은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너의 교복이야. 우와, 멋있어. 이번에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 이젠 14살이고 어른스러운 이곳에서 형이야. 다른 어린 동생들처럼 어리광 부린다고 봐주지 않을 거야. 네, 열심히 다닐 거야. 그렇게 난 멋진 중학생이 되었어요. 변덕이 심한 철 원장님은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겉모습만 보고 놀리는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해해주고 내 느린 속도를 기다려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살던 걸 문제 삼지 않고 놀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매일 보는 보육원 친구들과 형 동생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친구들과 보내는 학교 생활은 정말 즐겁고 즐거웠어요. 영훈아,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을래? 그래, 근데 나 오늘 돈이 3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 나머지는 우리가 내일 줄 거야. 다음에 용돈 받으면 내가 우리 사줘야 해. 알았어. 초등학교와는 달리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른 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저 중에 한국어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어린이집에서 읽을 수 없는 다양한 옛소설과 시를 배우는 것도 좋았고, 우리말이 이렇게 복잡하고 훌륭한 언어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체육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영훈이는 다리를 사용해 운동하는 것이 어려워서 상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네, 선생님. 지금 생각해도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소심한 마음에 또 친구들의 놀림과 선생님들의 무관심을 받았다면 전 엇나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배부릴 때 뒷정리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넌 여기서 뭐 하니? 누구세요? 난 여기 보육원에 음식을 후원해주는 사람이야. 음식이요? 방금 먹은 피지였지? 그거 내가 사서 온 거야?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넌 몇 살이니? 15살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 다른 친구들하고 농구하지 않고 다들 농구하느라 바쁘던데? 네, 전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랬군요. 다치셨나 봐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언제부터 다리가 아프셨나요? 아직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 함께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피자를 사준 분과 저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영우야, 받아라. 누구세요? 거기 위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넣게 주라고 하셨어. 사장님. 전 사장님을 모르는데요. 사장님을 모른다면 너와 한참 얘기했다고 해요. 공장 사장님께서는 옷부터 신발, 가방 그리고 많은 책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께 이렇게 큰 선물을 받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전에 피자도 사주셨는데 정말 몰랐네요. 그 아저씨. 아,
아저씨가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그날 너랑 있었던 대화가 즐거웠다며 너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널 후원하겠다며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셨대. 저희를 후원해 주신다고 하셨다며. 그래, 콕 집어넣을 선택을 하셨어. 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냥 학교 얘기랑 피자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어요. 감사드리는 인사가 전부인데요. 아무튼 잘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후원을 받는 분이 많아지면 좋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음에 오시면 사장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보육원 원장님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셨죠. 저도 알아차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려는 분이 나타나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떤 날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도 있고, 처음으로 병원을 데리고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제 다리 상황이 어떤지 15살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된 것이죠. 여기 고관절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과 왼쪽의 모양이 다르죠. 저는 선천적으로 고관절 탈구로 태어났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했지만 그 시기를 너무 놓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며 상황을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술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요.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주일에 3번씩이나 받아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괜찮습니다. 10년이 넘게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도 문제 없어요?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 없어요? 원장님이 병원을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하단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넌 후원자가 있는데 너 다니고 싶은 대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라. 이것도 사실 후원자인 공장 사장님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절 후원해 주시는 사장님은 천사인 걸까요? 보육원에서 한 15분 정도 더 들어가면 공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위험하니 공장 근처엔 가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공장은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고 우리가 보육원에서 먹는 김치도 모두 이 공장에서 보내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보육원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인데 절 따로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치킨을 사서 오신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랑 부인 사이엔 딸 하나가 있어? 아들을 낳고 싶지만 부인 건강에 안 좋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거든. 그런데 널 보니 딱 내 아들이 같고 그런 거야? 그래서 널 처음 본 날 집으로 돌아가요? 내 아내는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하자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병은 나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몇 일 전에 병원에 갔다 왔다며 내 다리 문제를 처음 알게 됐어요. 병원비를 걱정하지 말라며 치료를 받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입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기했지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장 주인 덕분에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 걸음걸이는 정상적이진 않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날씨가 나쁘거나 오래 걷다 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나아지면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는 김치 공장 주인과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중목욕탕에도 가고 놀이공원도 다녀왔어요. 오늘은 서울에도 다녀왔는데 차도 많고 사람들도 세련되어 보여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인님 덕분에 햄버거 가게도 갈 수 있었어요. 주인님이 직접 직원한테 햄버거와 다른 음식들을 시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먹은 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 햄버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달콤한 음료수는 뭐예요? 이건 밀크쉐이크라는 거야? 어때?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입양을 간 친구들은 전부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겠죠. 가끔 입양 간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혼자 상상하며 부러워했는데 이젠 그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에게도 아빠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영훈이 공부도 잘한다며 1등까지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수 있어. 아저씨가 영훈이 대학교에 합격하면 대학 등록금도 다 해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20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자립해서 보육원을 떠나 알아서 생활해야 해요. 그런데 전 20살이 돼도 생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바로 공장 주인님 덕분이었죠. 5년 정도 남은 미래지만 늘 걱정했었거든요. 이곳을 나가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돈도 벌고 대학교도 다니면서 생활할.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어른들의 최면처럼 무성한 평양 정글에 묻혀 살았던 초등학교 순간을 익숙한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쓴 아른거려 나는 것들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기억은 휘발성일 뿐이었다. 부서진 나비 같이 아름답더니 날에서 떨어진 것들. 그러자 아름다운 꽃잎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무늬는 절로 나에게 설렘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서진 꿈도 예술일 뿐, 부서진 창문도 예술일 뿐, 부서진 바다도 예술일 뿐, 나스텔 찍는? 그날 우리는 그때의 기억에 조금씩 취해야만 했다. 생각으로 아름답게 꾸미던 꿈은 이제 낡고 만족스럽지만 이토록 아름다웠던 것들은? 그런데 때론 사랑하기에만 벅차고 때론 또 사랑에 참을 수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순간들. 잡지 못한 것이 딱 그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날 난 혼자서 내 걸음을 멈추었어. 어깨에서 두 눈으로 스르르 내려 앉은 눈물. 그래, 추억은 유리병 속에 두기엔 너무나도 가볍고 우리들은 항상 과거로 도망을 치곤 했으나 그대세요. 아름다웠던 그때 그날의 이야기.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확실히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던 사장님이 제가 서울 얘기를 하면 자꾸 피해 자신의 공장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 붙으면 바로 학교 앞에서 살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살면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영훈아, 우리 공장 구경하지 않을래요? 공장 구경. 그날 원장님과 함께 어느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자신의 공장을 구경시켜 줄 테니 일어나라고 재촉하시네요. 오늘보다는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날에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 사장님, 어디 좋은데요? 아니요,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은이도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3주 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주말마다 보육원에 찾아오시곤 했던 것을 생각하니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 확인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 찾아오긴커녕 전화 한 통 없으셨죠. 그리고 또 급하게 보육원으로 찾아오신 사장님은 오늘은 꼭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 가자며 절막 끌고 갔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사장님 그러고 보니 근처에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네요. 그치, 영은아. 네, 그리고 저 팔 아픈데 팔 좀 놔주실래요? 사장님. 그래, 그렇게. 저 원장님은 공장 사장님 차를 타고 사장님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자체에 호기심이 일었어요. 다른 반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김치를 사람 손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배추 손질부터 세척까지의 기계로 하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규모로 매일 김치를 생산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김치를 많이 먹는구나 싶더라고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김치는 김장날 다 같이 모여서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김치를 사 먹는 것이 아직 사람들이 어색해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해먹는 김치보다 사 먹는 김치를 더 선호하는 날이 올 거야. 저희 아이들이 먹는 김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 직접 와서 보니 더욱 신기하고요. 놀라운 일이네요. 정말 깨끗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김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김치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럼 사무실로 갈까요? 말로만 듣던 사장실에 들어서니 여기는 공장과는 다른 의미로 놀라웠어요. 보유권의 원장님이 쓰시는 공간의 2배는 넘어 보이고 무엇보다 검은색 양판의 은색으로 사장님 이름이 새겨진 걸 보니까 새삼해가 엄청난 분의 도움을 받고 있고 나 깨달았어요. 이거 마시면서 얘기해요. 잘 마실게요. 사실 오늘 원장님과 영훈군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 두 사람이 잘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알다시피 제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점점 나이가 들고 있고 이 공정을 물려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얘기를 듣는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우리 영훈군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 딸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옛날 분이라 공장을 꼭 아들 자식에게 물려주시길 바라셔요. 그래서 제가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에게 공장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훈이한테 이렇게 큰 공장을 물려준다는 얘기 하셨대요. 갑자기 그랬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무리 제가 아들처럼 대우받고 후원도 많이 받아도 진짜 아들은 아닌데요. 그리고 우린 친척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 보자는 말하면 쉽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뭔가 당황스럽긴 해요. 저 지금도 사장님이 마음 바뀌어서 후원 끊으시지 않을까봐 겁나서 사장님 눈에 뵙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장을 물려준다는 얘기를 그냥 평온하게 하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보유권장님도 놀라셔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친손녀 딸 말고 남자면 아무나 물려도 괜찮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원장님의 질문에 사장님은 왜 그러셨냐며 화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원군이 아무나냐고. 특별한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공부하고 더 할 필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믿을 수 없어요. 아버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남자라도 있다면 공장을 물려줄 수.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만 왠지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공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할래요. 아직 어른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방법이 뭔가요? 제 딸과 영훈군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 결혼이야. 아직 19살인데요. 옛날엔 더 어리게 결혼하던 때도 있었어. 원장님, 영훈군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제가 공장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자 당황한 보유권 원장님도 말이 없으셨어요. 지금 당장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일을 배울 때 영훈도 공장을 물려받는 게 더 수월할 거야. 그러나 사장님은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나요? 내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어때, 영훈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 모르니까 고민해 볼게요. 그래, 나도 지금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중에 이런 미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날은 그렇게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않고 보유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기가 차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대로 사장님 아직 젊으시고 그리고 사장님 따님도 어린 나이로 알고 있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전 대학 생활을 하며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 벌써 뭘 물려받고 사장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색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원장님을 찾아가 전 더 이상 후원받지 않아도 되니 사장님이 하신 얘기는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당연히 원장님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왜 그런 기회를 저버리려고 하냐고 뭐라 하시는 겁니다. 영은아,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건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내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는지, 아니 어쩌면 평생 사장님 소리 한 번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어. 전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닌데요. 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내가 평생 너의 보호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장님 딸과 결혼하면 넌 정말 든든한 처가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대학도 가지 않고 20살이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도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친구들도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일찍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매우 어려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매주 찾아와서 딸과의 결혼을 압박하고 원장님도 좋은 길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아인인 나를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다리도 절잔쳐. 입주를 해주시려는 거라면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공장을 상속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은혜를 원수로 갚을 거예요.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이 순간이 무서워요. 만약 큰 벌을 받으면 어쩌죠? 사장님은 모든 것을 제게 주려는데 난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도 학력고사를 치르지 않고 사장님의 김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20살 차이죠. 원장님은 절로 극찬해 주셨고 사장님도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널 내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내게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결혼과 동시에 지옥이 펼쳐졌어요. 처음엔 사람 좋아 보이던 사장님이 장인으로 변심하셨고 절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데려올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것밖에 못 해먹어? 빨리 나머지 배추 상자 다 정리하고 기계 청소를 해놔. 후계자 수업이라고 명목화한 장인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심지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었어요. 계속 출근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내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은 못할란다. 공장인데도 사람 손이 많이 거쳐야 했어요. 많았던 직원들을 자르고 제가 해야 했던 일을 다 혼자 하도록 시켜놓으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결혼식을 올릴 때도 장모님이 몸이 안 좋아져서 아내가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아내는 아프신 장모님을 돌보느라 집을 나갈 수도 없었죠. 장인어른 말대로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장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직원을 더 뽑는 대신 그 모든 일을 제게 밀어붙였어요. 아버님, 그냥 사람을 더 뽑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분노한 것은 뭐냐면 빨리 직원을 채용하라는 말이지만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은 못한 채 참게만 떼고 있어요. 제가 공장 청소를 하고 있네요. 아침 일찍 개방해서 공장 안에 채소 정리, 김치 양념과 포장까지 제거하고 공장 내에서 제 손을 묻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다녔던 병원도 못 다니게 바쁘게 살았고 다시 다리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출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아저씨가 달려와서 놀랐어요. 다리가 아파요. 라고 말했죠. 내가 사장님께 말해줄게. 왜 넘어져서 그러고 있어? 어머나, 사장님도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정말 곤란하네요.
제 다리를 살펴보던 장인어른은 갑자기 다리를 꺾으며 일어나서 걸어봐. 아프지 않을 거야. 하지만 더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상황의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는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던 분이 가족이 되자마자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참지 못하고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일하기 싫어요. 공장을 물려받기 싫어요. 당연히 공장을 상속받으려면 공장 운영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봉급도 주지 않으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키시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알아? 그 돈을 갚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해. 이렇게 다 갚아야 하는 줄 알았으면 하나도 받지 않았을 거야. 세상엔 공짜는 없어. 교복, 책, 병원비 등 내가 받은 것들을 갚으려면 현재로선 부족해. 일해야 해. 그러니 빨리 일해. 내가 너무 불쌍해. 밸리어 크레디트, 어트프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신혼집에 들어서면 하루 종일 장모님을 돌보는 아내가 지쳐서 자고 있었고 반겨준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계신 장모님이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않으시고 계세요? 뭘 하실 거예요? 잠이 안 오시나요? 어머니, 여기 와서 사과 좀 깎아주세요. 잠깐만요. 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빨리 사과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저의 머리 뒤를 쳐주셨습니다. 제 말이 말 같지 않다고요? 빨리 사과를 깎으라고. 알겠습니다. 공장에서는 장인어른이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이 저를 몹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다 갚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씻은 배추를 다음 단계인 절임 공정으로 옮기던 중에 제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자 다른 직원들이 놀라며 기계를 멈추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란 속에서 밖으로 나와본 장인은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 참, 기계를 망가뜨릴 뻔했어. 기계가 망가지면 내가 책임져야 해. 그 순간 공장 출입구에 벤츠가 섰고 한 노인이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삶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누구신데 단정하게 제조 장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차를 즉시 빼주세요. 왜 그러시는지 손짓이 왜 이러지? 진짜 누구신지요? 부상당하지 않도록 갑작스레 분을 낸 어르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장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중 의료진을 보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이 병원에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있는 손은 붕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은 채라서 그런지 고통은 크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화려한 병실이었고 큰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제 침대조차 제 아내와 함께 지낼 만큼 크기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부스러기는 소리에 눈을 돌리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깼네요. 괜찮나요? 통증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손가락 신경에 손상이 있지만 다행히도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아 치료를 계속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한테 이름을 불러주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누군지요? 아이고, 영훈아. 널 더 빨리 찾아야 했는데 할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부모님과의 기억에서 받은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곳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우려와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릴론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버리지 않고 보살펴 주셨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언제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요. 함께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걸어가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너무 원망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몰랐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야. 내 아버지의 사업수완이 정말 좋았거든. 그런데 갓난쟁이인 널 때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너 없이 둘만 오셔서 나를 찾으셨어. 넌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널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구나. 끝까지 할아버지께 부모님이 자식을 버렸단 얘기를 숨긴 채 부모님은 어머니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리고 사실은 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망다니던 중 버린 거라는 사실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께 말했다고 해. 그때부터 전국의 보육원에 전화해 가면서 영훈이란 아이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아이는 없다고 하더라구나. 그래서 영훈이란 아이가 있는 곳에 갔는데 너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있었어. 그러나 할아버지는 갓난쟁이일 때 봐주시지 못했지만 어떻게 나를 분간하셨냐고 물었더니 점거에 있는 점을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만의 유전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 얼굴을 쏙 빼닮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를 구별하는데 손쉽게 했지? 나는 나의 지난 보육원에 전화했을 때 받은 사람이 영훈이란 아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김치공장 딸과 결혼했다며 말했지만 소식 전해요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김치공장으로 찾아오셨고요. 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 갔네요.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어요.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 착취하고 임금을 못 주고 협박까지 했다 했네요. 그리고 너를 거의 납치한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자녀 수발을 시킨다 하더군요. 보육원에서 너를 보고 과자로 꼬셔 데려왔다 했어요. 정말 못된 놈이야? 장인이라는 인간 처음 듣는 얘기였네요. 아내가 장모, 장인이 부모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처갓집 식구들과 다른 사람 없어 조사해보니 그랬대요. 그리고 널 팔아넘긴 보육원 원장도 경찰에 잡히겠죠?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너의 고통을 알면서도 공장에 보내려고 그런 일을 꾸민 것 같아. 장인이 사기친 거구나. 보육원을 다니며 돈을 받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는 아이들을 찾고 있는 거야? 많은 아이가 그 공장에서 일하다 죽거나 맞고 도망다녀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진짜 끔찍했어요. 저처럼 다쳐도 치료해주려는 마음이 없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공장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보육원 원장님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의 눈앞에서 김치 공장에 가신 거죠. 순진하고 모르는 아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못된 어른, 그리고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려먹는 어른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저 같은 사람들에겐 가족이라도 없고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어간 아이들에 대해 누가 위로할까요? 부모가 없으면 이게 맞다고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겠지만 이런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걱정 마세요. 공장의 땅은 다 할아버지의 건물이에요. 새 공장을 지으면 되겠죠. 그릇된 일을 벌인 김치공장 사장은 벌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며칠 뒤에는 보육원 원장과 김치공장 사장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못된 일을 저지른 분들은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제 발 상태가 되어 비로소 수술도 잘 마치고 상처난 손가락도 잘 움직이고 더 이상 무리가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다 나오셨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셨는데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도 했지요. 나의 아내가 나보다 3살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영은 씨, 이젠 괜찮아요. 요즘 재활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어느새 결혼을 했던 우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산 세월이 어색했어요. 오늘 병원까지 와줘달라고 부탁한 건 그 때문이에요.
조심스럽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누나도 원치 않았을 거고 그때는 공장에 세뇌당했었어요. 누나 생각은 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누나도 편안히 살려면 이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기분 나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모르고 그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공장 사장을 따라왔었어요.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심으로 엄마를 돌봐주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영은 씨의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마 미국에 가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른이 든 저도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 됐어요. 노아, 그곳에 가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알았죠? 영은 씨도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 잘 챙기고요. 그렇게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 부부가 됐던 저와 아버지는 이혼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벌써 세월이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세요. 이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후계자 수업을 받아 이젠 할아버지가 이끄는 기업의 부사장이 됐어요. 절대 직원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환경은 물론 복지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끄는 그룹이 수많은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주지 않으면 우린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도 이 직원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고요. 사람 귀한 줄 알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사장님 이제 퇴근할 시간임을 알려드릴게요. 사연을 쓰고 있었어요. 사연지라고요. 비서님, 오늘 삼겹살과 소주 콜이 정말 좋네요. 사장님,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대부분은 새로운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했던 필리핀 분은 필리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제 비서로 채용되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은 깨달음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바보처럼 속지 말고 솔직하게 살면 누구나 행운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